도파민 네이션 두 번째 영상. 아이를 영상 중독에서, 나를 커피 중독에서 탈출하게 도와준 책. 두 번째 영상에서는 고통 받아들이기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고 저의 아들과 저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4. 고통 받아들이기. 책의 첫 부분에 나왔던 쾌락과 고통의 시소에서 저울의 고통 쪽을 누르면 이 역시 항상성 메커니즘에 의해 쾌락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쾌락의 저울을 누르면 고통이 따라왔던 것을 반대로 뒤집어 고통 쪽 저울을 눌러 쾌락이 따라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고통에 간헐적으로 노출되면 쾌락의 설정값이 낮아져 고통에 덜 취약해지고 쾌락은 더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예로 간헐적 단식행위, 운동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에 하는 고도의 신체 활동은 약물 의존도를 낮춥니다. 저자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하루 30분만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늘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운동은 그녀가 처방할 수 있는 그 어떤 약보다 긍정적 효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고통스럽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 학문적 열중, 운동,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일이든지 나중에 우리에게 성취감과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너무 심하거나 너무 강력할 경우 고통에도 중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쾌락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내성이 생기듯이 고통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고통 쪽에 내성을 갖게 됩니다. 스카이다이빙을 반복적으로 즐기거나 훈련량이 너무 과다한 운동선수들은 엔돌핀이 나오지 않고 불쾌감을 느끼는 무쾌감증을 경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몰입. 책의 맺은 말에 대마초를 끊으려고 노력했던 무하마드라는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하마드는 하이킹을 다니며 대마초를 끊어보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딱정벌레의 사진을 찍다가 그 생명체를 찍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 일에 몰두하면서 대마초를 잊어버립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도 주어진 삶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 피하려고 하는 대상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 방향을 바꾸어 그것을 마주하길 바란다. 거기에 다가가길 권한다. 이렇게 하면 세상은 굳이 도망갈 필요 없는 아주 멋지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로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다. 세상은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될 것이다. 6. 나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NRM키 박사님의 인터뷰를 보고 책을 읽은 다음 아들의 영상 중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제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무조건 1시간에서 2시간은 당연히 재밌는 것을 보는 시간으로 알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두 돌이 이제 막 지난 둘째도 형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아닌데도 집에서 등원을 도와주시는 할머니와 리모컨 쟁탈전을 하고 문을 잠그고 들어가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게 할 경우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나도 직장 다녀와서 피곤하니 애들 1~2시간 뭐 보여주면서 내가 쉬는 것도 나쁘지 않지 하며 타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가 영상에 중독된 것 같다는 생각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돌돌콩님 채널에서 NRM키 교수님 인터뷰를 보게 되었고 책도 읽었습니다. 중독이 아이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쾌락의 설정값이 높아져 천천히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과 글램핑을 간 날 아이는 글램핑을 가서도 텐트 안에서 영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글램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영상 중독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영상을 평일에는 보지 말고 주말이나 휴일, 방학 때만 보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외로 아이는 저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보지 않고
주말, 휴일, 방학 때만 영상을 보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놀랍게도 그 약속을 지켜 나갔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영상 외에 다른 놀이를 계속 시도하고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나누며 노력한 결과 2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 약속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잘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보는 시간을 줄이고 자제할 수 있게 되면서 성격도 많이 원만해졌습니다. 저희 엄마도 아이가 영상을 적게 보니 성격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던 중 때마침 저희 직장에 중독 전문가 간호사 선생님이 한 분 강연을 오셨습니다. 그분이 도파민네이션에서 다뤘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강의를 하시고 이런 말을 툭 던지셨습니다. 커피는 괜찮은 것 같죠? 커피도 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아침 먹고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이렇게 식후 커피를 15년 넘게 마셔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하루 3잔의 커피를 지속적으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커피에 중독된 것을 알았지만 커피쯤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느라 물을 마시지 않아 피부가 건조해지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끊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중독의 원리를 알고 아이에게도 중독된 영상을 끊을 것을 권한 이상 나도 커피를 끊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끊고 3일 정도 하루 종일 하품을 하며 졸면서 지냈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에서 쾌락과 고통의 시소의 평형이 회복된다고 말한 1달 정도의 기간은 커피를 완전히 끊어보았고 요즘은 커피를 약속이 있는 날, 누가 커피를 사준 날 정도로 적당히 즐기며 매일 마시는 커피 대신 물이나 보리차 등 다른 음료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중독, 누구나 겪고 있지만 어떻게 중독이 되는지, 무엇이 중독인지, 어떻게 극복하는 건지 잘 모르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적을 알면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중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나니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니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딱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을 읽으시고 우리 생활에 스며든 중독과도 잘 싸우시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